사건 엑스파일입니다. 오늘도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사건 전하겠습니다. 발달장애 아이를 홀로 돌보면서 허리띠까지 졸라매서 생활비를 아낀 아내 사연인데요. 사업하겠다는 남편을 내조하기 위해서였는데 아내에게 돌아온 건 배신뿐이었답니다. 예, 이 가정은 완전히 뒷전으로 내팽겨친 남편이 바람이 난 상대에게는 속옷 한 장까지 다 챙겨주고 있었다며 억울함을 전해왔는데 제보자 얘기부터 듣고 오시죠. 저희 남편이 사업을 되게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힘들 때 같이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조강지처 뜻이 뭔가요? 그 힘든 거 같이 했는데 어디서 무슨 굴러먹다고는 모르겠는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돈도 엄청 썼어요. 빤스부터 에어컨 냉장고까지 안 쳐준 게 없어요. 제가 이동적일 수 있을까요? 저는 한 푼이라도 아껴가지고 남편 사업하는데 도와주고 싶었는데. 이경민 변호사님, 그러니까 뭐 그냥 한마디로 조강지쳐 버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제보자 이야기 따르게 되면 아직도 남편의 외도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그렇고 네. 이게 2년 전에 이제 2023년에 처음으로 이제 연말 회식에 갔다가 네. 그 우리 클럽 가지 않습니까? 네네. 클럽 가가지고 이제 놀다가 이 10살 어린 이 내연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클럽에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어지게 된 것인데, 근데 이 남편이 사실 예전에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 원래 회사에 들어가도 오래 좀 이제 있지를 못하고 퇴사를 반복을 하다가 그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뭐 이제 발달장애 아들도 기르고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생활비도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업을 위해서 올인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사업을 일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어느 정도 조금 자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바람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면양심 지원을 했는데 남편에게 돌아온 건 바람이었다. 남편이 바람난 사실을 아내는 언제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몇 년 동안은 뭐 여행도 못 가고 나들이도 못 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랬겠죠. 네. 그랬다가 조금 자리를 잡기 시작하니까 작년 초에 이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여행을 가게 됐는데 근데 남편이 계속해서 이렇게 집중도 못 하고 네. 그냥 아이가 물놀이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안 보이고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그렇습니다. 모습이었군요. 그러면서 이 휴대폰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네. 아내 입장에서 이게 뭔가 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초기 발동을 해서 그래서 남편이 뭐 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는지를 좀 계속해서 추궁을 했습니다. 추궁을 하다가 이 SNS 계정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내연녀의 그런 계정을 팔로잉하고 있는 것도 알게 됐고 네. 추궁을 계속 이제 한 결과 그 연락처까지도 입수를 하게 돼가지고 이게 서로 연락이 좀 닿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내연녀 연락처를 알아낸 뒤에요. 이 제보자가 이 내 남편과의 관계를 끊어야겠다 싶어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이 장면이 그 당시 남편의 내연녀와 나눈 대화입니다. 뭐 이때만 해도 남편은 한두 번 만나고 끝내려고 했다. 여자 측에서 계속 나한테 연락하는 거다. 뭐 이렇게 주장했다고 해요. 이런 주장들 뭐 많이 드라마 같은 데서 보셨죠. 근데 이때만 해도 아내는 이 말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연녀에게 당신도 가정이 있으니 가정을 지켜라. 우리 남편에게 연락하지 말아라. 왜 자꾸 우리 남편에게 매달리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내연녀에게 돌아온 대답. 지금 저기 하얀색 부분으로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짜증난다. 짜증나. 뭐 이러면서 당신 남편 관리나 잘하세요. 메시지 그만 보내세요. 이런 식의 반응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그 내연녀가 일방적으로 연락한다는 남편의 말을 믿었던 것 같은데 이마저도 거짓말이었다면서요? 네, 전 이런 사건을 들으면 항상 가슴이 떨려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이 내연녀가 일방적으로 쫓아다녔다, 집착한다라고 남편이 말했고 그런데 내가 잘 정리를 했다라고 제보자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가정생활을 계속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자의 촉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남편이 40대 중반인데 좀 네. 젊은이들이 하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SNS를 계속하는 모습을 제보자가 봤다고 해요. 인스타는 저도 하긴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좀 이상하다라고 네. 생각해서 남편의 이제 SNS 계정을 타고 들어가 본 거죠. 네. 들어가 봤더니 내연녀 SNS 계정이 있었고 네, 네. 더 놀라운 것은 그 SNS 계정에 남편 모습이 사진들이 게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제보자가 발견한 불륜 증거 사진을 저희가 지금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게 남편인가 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트하는 사진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끝냈다라고 한 이후에 올라온 사진들인 거죠, 이게.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업로드된 날짜를 보고 이제 이게 언제구나 추정을 해보니까
끝냈다는 게 거짓말이었네라고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점점 처음엔 이렇게 테이블만 올리고 하다가 아까 보신 것처럼 남편 얼굴까지 올리는 대담함을 내연녀가 보였다고 합니다. 네, 이거 말고 뭐 결정적 증거가 더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남편이 내연녀에게 보낸 문자라고 합니다. 지금 초록색 부분이 남편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고요. 뭐 이혼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뭐 부인에게 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러네요. 자, 이게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부인께서는 불륜 사실을 온 가족한테 알렸다고 하는데 아예 가출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 불륜 사실을 제보자가 친정과 시댁에 다 알렸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알리고 나서 며칠 후에 남편이 잠수를 타고 연락도 안 되는 겁니다. 네. 적반하장이네요. 그 제보자는 계속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이 네. 남편한테 계속 연락을 했고 네. 뭐 간신히 연락이 닿았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연녀랑은 상관없이 사업이 너무 바빠져서 사업장 근처에서 오피스텔을 얻어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보자는 나 SNS에서 다 봤다. 라고 하니 남편은 그건 옛날 사진이고 네. 지금은 전혀 관련이 없다. 오피스텔 언제든지 놀러 와도 된다. 나 진짜 일만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실제로 오피스텔에 몇 번 방문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오피스텔 구조도 다 알고 있었는데 다시 그 내연녀 SNS에 익숙한 오피스텔 사진이 올라온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이겁니다. 요게 이제 남편이 사업차 빌렸다, 내연녀와 전혀 상관없다라던 그 오피스텔인데 그 오피스텔에 떡하니 저렇게 내연녀가 와서 찍은 사진이 또 올라온 거죠. 자, 이게 도대체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건 이제 약간 내연녀도 뭐 막가파식으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는 이 부인을, 그러니까 저희 제보자를 조롱까지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롱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보자가 이제 어느 정도 내연녀랑 이제 연락이 됐을 때는 내연녀가 이제 미안하니까 그래서 네. 이제 자기도 이제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니까 네 남편이나 신경 써라 이렇게 이제 안 만날 것처럼 처음에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는 다시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네 남편은 지금 내 거다라는 의도가 너무나 다분히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보냈거든요. 그런 게 네. 어떤 게 있었냐면 뭐 집에서 이제 네 남편과 함께 있다라고 하면서 홈캠에 그 화면을 캡처를 해서 보내기도 했고요. 제보자에게. 네. 거기다 더 나아가서는 네 남편의 아이를 저거군요, 저거. 홈캠을 다 캡처해서 그렇습니다. 보낸 거.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네 남편의 아이를 내가 임신했다. 아, 저거 임신. 예, 근데 이제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낙태를 또 했다라고 하면서 그런 내용의 메시지까지 제보자에게 이제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이거는 뭐 정말 막 나간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 아내가 지금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소송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은 이 가정을 유지를 하기는 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내 입장에 제보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간통죄가 우리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금 내연녀를 상대로 해서 이제 불법행위 소송, 상간자 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 부분밖에 사실 이제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승소를 하기는 했습니다. 아, 승소를 했다. 민사죠? 그렇습니다. 민사로 승소를 한 거죠. 네. 네. 자, 그런데 제보자 입장에서는 더 억울한 건 따로 있다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 소송 비용을 거의 1,000만 원 썼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는 한부모라는 이유로 상반 소송인데 나라에서 소송 구조를 해주더라고요. 오히려 도움받아야 되는 사람은 저예요. 저는 지금 남편도 그 모양이고 10년 만에 경단녀인데 어떻게 먹고 살려고 나와가지고 지금 200만씩 보면서 돈 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여자는 한부모라는 이유로 소송 비용 다 받고 법률 지원단체에서 지원해주고 나라 돈 받아가지고 연애하러 다녀요. 한부모라는 이유로 상관 소송비를 나라로부터 전부 지원받았다.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이 남편의 내연녀는 네. 카자흐스탄 출신 여성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요. 네. 그런데 이 상간자 소송을 하기 전에 그 남성과는 이혼을 해서 지금 한부모,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 한부모라고 합니다. 아, 네네. 소송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되게 좋은 제도거든요. 네.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 좀 어려운 경제적 약자들한테 소송 비용을 늦게 내라고 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 소송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한부모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때문에 소송 비용을 좀 구조를 받은 걸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근데 어쨌든 민사에서 우리 제보자가 이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얼마 배상해라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 배상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 2,500만 원의 배상금이 판결이 선고가 됐고요. 그 배상금은 선고를 했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거에 부수해서 뭐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뭐 소송 비용, 인지대 송달료 같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패소자가. 근데 이 비용에 있어서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일단 이혼을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보자는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상간녀 같은 경우는 이혼을 하고 이 한부모 이 가정이 되면서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데 오히려 우리 제보자는 이혼을 안 해서 그것도 못 받는 거고 거기다 양육비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혼을 하고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때도 이걸 안 할 땐 뭐 구속이 되기까지도 하는데 이렇게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사례처럼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판례를 찾아보면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 중인 부부도 그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보자 남편의 경우 띄엄띄엄 뭔가 금원을 지급하는 것 같은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 경우에 그렇다면 이분이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걸 입증을 해서 네. 소송까지 가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아내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난다고 말씀 주시는 게 남편이 돈도 없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보자 아내는 남편이 내연녀에게는 수백만 원씩 아깝지 않게 쓰고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이건 뭔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양육비는 줄이면서 네. 지금 내연녀한테 지급하는 돈은 어떻게 보면 펑펑 쓰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드러나는 게 네. 사업체로서 번 돈을 이제 어떻게 보면 선물용으로서 선물용 보낸 화분이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돈을 지급해서 이제 보내고 있고 심지어는 내연녀가 썼다라고 하는 생활비까지도 대신 이제 지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진짜 속옷 하나까지도 이 생활비를 주면서까지도 이제 사게끔 만드는 어떻게 보면 양육비를 줄이면서 내연녀한테 결국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는 그런 구조가 지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 포도에 아까 그 되게 비싼 드라이기 같은데 뭐 다 선물해 준 것 같은데 이 내연녀의 카드 내역서, 내연녀에게 쓴 카드 내역서를 저희가 또 받았거든요. 네. 보면은 지금 보십시오. 뭐 220만 원, 250만 원, 540만 원. 지금 이 빨간색 표시된 저 돈들이 마이너스 표시된 돈들이 다 내연녀에게 지금 나간 거거든요. 내연녀의 심지어 수백만 원 카드값을 저렇게 갚아주고 있었다. 양육비는 안 주면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살짝 제가 부연 설명 하나 하고 가면은 네. 아까 그 상간녀에게 민사소송을 해서 그 배상을 받아냈다고 했잖아요. 2,500만 원을 배상해라. 근데 지금 이 상간녀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이 없으니 50만 원씩 할부로 갚겠다라고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법원의 판결이 난결을 이 변호사님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부로 갚겠다 이러면서 뭐 배째라로 나와도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그 판결이 나오고 나면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급을 하지 않았을 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지연 손해금이 또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일방적으로 나 50만 원밖에 지급을 못해. 이건 말이 안 되고. 근데 사실 이제 강제로 근데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여력이 없으면 좀 현실적으로 받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제보자 입장에서는 강제로 할 수는 있지만 실제 그게 본인의 수중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인지까지는 조금 의문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헌터스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하단에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